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텍사스에서 발생한 연쇄 살인마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토미 린 셀스는 미국 전역을 떠돌며 잔혹한 사이코패스였습니다. 그는 열차를 타고 이곳저곳을 이동하며 치명적인 범죄를 저질렀으며 그의 살인은 짧은 수감 생활로만 잠시 멈추곤 했습니다. 20년 동안 토미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70명을 살해했다고 다큐멘터리에 출연해 말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모두 확인할 수도 없었으며 22명의 피해자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범죄는 그저 단순한 분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범위에 이르렀습니다. 희생자들은 나이, 성별, 지역이 다양했고 그는 총기, 칼, 심지어 맨손 등으로 다양한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사건이 너무 많아 첫 번째 살인을 떠올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일부 연쇄 살인범은 범죄 동기를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완벽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토미 린 셀스는 왜 괴물이 되었는지 판단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증오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들이 증오로 보입니다. 나는 사랑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내가 싫어하는 두 단어는 사랑과 미안하다입니다. 나는 오직 증오만을 이해합니다. 그의 말은 어처구니 없는 사이코패스가 맞는 것 같습니다. 마침내 범인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용감한 소녀의 지혜로 모든 사건의 전말이 드러난 것입니다. 괴물 같은 그의 범죄 행위와 피해자들의 고통과 울분을 달래주는 악마의 마지막 최후까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999년 12월 31일) 새 천년이 시작되기 20시간 전 텍사스 델리오 서쪽에 위치한 해리스 가족의 집 앞에 한 차량이 멈춰섰습니다. 긴 머리에 옆머리를 깎은 수염난 남자가 차에서 내리며 조용히 테리와 크리스탈의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뒷마당으로 가서 칼을 꺼내 뒷문 자물쇠를 따려고 했지만 실패하자 창문을 통해 들어갔습니다. 오늘 이 집에는 어른이 없으며 아이들만이 있다는 것을 불청객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14세 소년인 저스틴 해리스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저스틴은 시각장애가 있었고 잠에서 깨어났지만 다른 아이들이 장난치는 줄 알고 내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 불청객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다음 침실로 이동했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라이터 불을 켰습니다. 그 방에는 7세 소녀 마르키 설스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불청객은 다른 방에서 12세 로리를 보았지만 지나치고 마침내 네 번째 문에서 불청객이 찾고 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불청객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의 침대는 2층 침대였는데요. 1층에는 13세 소녀 케이티 해리스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소녀 옆에 누워 깨우려고 흔들었습니다. 잠에서 깬 소녀는 그를 보고 "여기서 뭐 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남자는 소녀의 입을 손으로 막고 칼로 위협했습니다. 그는 칼날을 소녀의 몸 위로 내리며 능숙하게 속옷을 잘라냈습니다. 그러나 그가 소녀를 만지기 시작했을 때 케이티는 그의 소나귀에서 벗어나 일어나며 "엄마를 불러" 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남자는 2층 침대에 10세 소녀 크리스탈 설스가 잠들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2층 침대에 있던 크리스탈이 보는 앞에서 남자는 케이티의 목을 칼로 그었습니다. 그때 케이티는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부검 결과 케이티의 몸에는 16개의 자상이 있었으며 그중 3개는 몸을 관통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2층 침대에 있는 크리스탈에게 다가갔습니다. 크리스탈은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그는 크리스탈의 목을 그었고 그때 소녀는 쓰러져 죽은 척 했습니다. 소녀는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괴한이 자신을 죽일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괴한은 크리스탈이 죽은 줄 알고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약 1분 후 크리스탈은 차 엔진 소리가 들리고 멀어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목에 상처를 손으로 누르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약 400m 떨어진 이웃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웃인 허브 배츠는 새 천년이 시작되는 것을 TV로 보기 위해 일찍 일어나 있었습니다. 그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문구멍을 통해 보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크리스탈 설스가 티셔츠와 반바지, 양말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소녀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칼이 소녀의 기관지를 가로질렀고 경동맥을 스쳤습니다.
불과 몇 밀리미터 차이로 죽음의 문턱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소녀의 눈빛이 허브 배츠에게 도와달라는 의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배츠는 경찰에 신고했고 도움을 기다리는 동안 크리스탈은 필기구를 요청해 3개의 짧은 메모를 썼습니다. 해리스가 다쳤어요. 빨리 와달라고 해요. 저 살 수 있을까요? 도착한 의료진은 소녀가 쇼크 상태에 빠져 몸이 경련을 일으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크리스탈은 헬기로 이송되어 의사들이 12cm 길이의 목의 상처를 몇 시간 동안 수술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KT 해리스가 안타깝게 사망한 것을 발견했지만 다른 아이들이 무사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안도했습니다. 크리스탈 설스는 병원에서 혼미한 상태로 깨어났습니다. 목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텍사스 수사관들은 범인에 대하여 묻고 싶어 안달이 났지만 회복할 시간을 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탈은 마취에서 깨어나자 말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짓과 종이, 펜을 사용해 범인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범인은 어두운 눈을 가진 둥근 얼굴의 남자로 긴 갈색 머리와 두꺼운 수염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급히 범인의 몽타주를 배포하고 가족에게 이 사람이 그들의 친구나 지인 중에 있는지 잘 생각해보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이 범죄가 성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범인이 가족을 알고 있었고 KT가 그의 목표였다고 믿었습니다. 두 소녀의 부모님이 텍사스로 이사를 오기 위해 캔자스에 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부모는 소식을 듣자마자 텍사스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의 친구 더그루커는 범인의 몽타주를 보고 주유소에서 만났던 한 남자가 떠올랐습니다. 그의 이름은 톰 또는 톰이었습니다. 범인은 아버지 테리 해리스를 알고 있는 것 같았고 자동차 판매원으로 일한다고 말했답니다. 경찰은 급히 자동차 판매점을 찾아가 직원의 이름을 알아냈습니다. 경찰은 기록을 검색하며 남자의 사진을 찾았지만 사진에는 수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병원에 있는 크리스탈에게 6명의 남자 사진을 보여주었고 그 중 하나가 맞는 사진이었습니다. 크리스탈은 신중히 그들의 얼굴을 살펴보고 한 명을 지목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월 2일 범인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범인은 토미린 셀스이며 저항 없이 경찰서로 동행했습니다. 그는 왜 체포되는지 묻지도 않았고 경찰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사실로 가는 길에 범인은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이야기가 많을 것 같군요. 토미는 살인을 차례로 자백했으며 이로 인해 경찰과 FBI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토미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자백을 할 때 몇 달에 걸쳐 말해야 했습니다. 그의 자백은 평생 살인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네 영원한 방랑자는 일리노이주에서는 한 가족을, 미주리주에서는 어머니와 딸을, 켄터키주에서는 10대 소녀를, 애리조나주에서는 방랑자를,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서는 아이를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전역에서 20여 건의 살인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모든 범죄는 20년에 걸쳐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의 법정 변호사는 그에게 입을 다물라고 조언했지만 토미는 계속 말할 것이며 변호사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미국에는 더 많은 희생자와 잔인한 행동을 자랑하는 연쇄 살인범들이 있지만 토미의 범죄에는 그만의 독특한 요소가 있어 그를 악명 높은 범죄자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거의 문맹인 토미는 중학교만 졸업하고 마약과 알코올에 취해 방랑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20년 동안 경찰의 레이더망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희생자들의 대부분이 노숙자나 성매매 종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 이례적입니다. 토미는 다른 범죄로 감옥에 갇힌 적이 있지만 살인 혐의로는 의심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범행 수법은 단순했습니다. 살인하고 지역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미국인들은 신용카드 사용 기록으로 쉽게 추적될 수 있지만 토미는 화물 열차를 무임승차하며 여행했고 신용카드나 수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마치 유령을 쫓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범죄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화가 나면 살인을 저지르는 평범한 불량배였습니다. 그는 뚜렷한 동기 없이 생명을 앗아갔고
그의 행동에는 반복되는 패턴도 없었습니다. 또한 복잡하고 정교한 계획이나 의식도 없었습니다. 단지 기회를 이용했을 뿐입니다. 동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보면 토미가 성범죄자임을 나타냅니다. 그의 많은 범죄는 강간과 성폭행을 포함되었습니다. 그의 성적 충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강렬해졌습니다. 그가 선호하는 희생자는 홀로 있는 미혼모나 10대 소녀들이었습니다. 그의 범죄 기록 전체에서 두드러진 유일한 동기는 성적 욕망이었습니다. 그는 성적 정신병자로 무방비 상태의 여성과 아이들을 스토킹하고 강간하고 살해했습니다. (1964년 6월 28일)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서 토미 린 셀스와 그의 쌍둥이 여동생 타미 진이 태어났습니다. 그들의 어머니 니나에게는 이미 2명의 아들이 있었고 이후로도 3명의 아들을 더 낳았습니다. 아이들은 색다른 환경에서 자라며 자신의 출생에 대하여 근본적인 의문을 품곤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들의 아버지는 보험 중개인 윌리엄 셀스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작가들에 따르면 실제 생부는 중고차 판매원 조 러빈스였다고 합니다. 러빈스는 윌리엄 셀스를 재정적 곤경에서 구해주었고 그 대가로 윌리엄은 보험 사기를 위해 아이들을 자신의 자식으로 등록했습니다. 쌍둥이 토미와 타미가 18개월이 되었을 때 어머니 니나 셀스는 가족을 세인트루이스로 이사시켰습니다. 그곳에서 쌍둥이 타미는 수막염에 걸려 사망했고 토미는 고열에 시달렸지만 살아남았습니다. 아마도 뇌 손상을 입은 채로 말입니다. 어린 토미는 7세라는 어린 나이에 학교에서 자주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토미의 어린 시절은 어머니의 무관심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토미에게 준 유일한 관심은 폭력이었습니다. 엄마는 작은 도발에도 옷걸이와 벨트로 그를 때렸습니다. 토미의 할아버지는 그에게 7세 때부터 술을 마시게 했고 10세에는 대마초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13세 때 할머니의 침대에 벌거벗고 눕곤 했으며 이후 어머니를 성폭행하려 했다는 이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토미가 14세가 되기도 전에 엄마는 그를 집에서 쫓아냈고 토미는 기차를 타고 전국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도둑질하고 생존에 필요한 모든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1978년부터 1999년까지) 토미 린 셀스는 미국 전역을 떠돌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화물 열차를 무임승차하거나 히치하이킹을 하거나 도난 차량을 이용해 이동했습니다. 그는 구걸하거나 이발사, 정비공, 자벽부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의 범죄에 대한 정확한 연대기를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1985년 7월에 저지른 살인은 그의 첫 번째 살인으로 여겨집니다. 당시 그는 몬태나주 포사이스에서 카니발 일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35세 이나 코르트와 그녀의 4살짜리 아들을 만났습니다. 토미는 이나와 친해져 그날 밤 그녀의 집에 초대받았다고 합니다. 경찰은 사흘 후 그녀와 아이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토미는 이나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그녀가 토미의 배낭에서 물건을 훔치는 것을 보고 분노했다고 말합니다. 텍사스에서 체포된 뒤에 FBI는 토미와 함께 여러 주를 여행하며 그의 살인 기억을 되살리려 했습니다. 증거에 따르면 토미가 1980년대 후반부터 살인을 저질렀음을 시사합니다. 그는 1987년부터 1989년까지 7개 주에서 12명을 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토미가 중서부에서 가족을 살해하고 남서부 사막에서 히치하이커 여성을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토미는 형사들에게 대략적인 날짜를 알려주고 형사들은 잃지 않은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1987년 가을 20세 모험가 스테파니 스트로는 유럽과 아시아를 여행한 후에 샌프란시스코로 히치하이킹을 하다가 실종되었습니다. 토미는 그녀를 목 졸라 살해하고 온천에 시신을 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1987년 추수감사절 며칠 앞두고 사냥꾼들이 세인트루이스에서 약 130km 떨어진 들판에서 키스 다딘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머리에 총을 맞고 성기가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그의 임신 7개월 된 아내 일레인과 3세 아들 피터는 침대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범인은 일레인을 강간하고 구타했습니다.
이 사건은 12년 동안 미해결로 남아있다가 토미가 체포되고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토미가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다고 확신합니다. 그는 이미 알코올과 마약에 심각하게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어딘가에서 일을 하고 마약을 구입했습니다. 그의 신원은 완전한 무명 상태에 있었습니다. 1988년과 1989년에도 그의 살인은 계속되었습니다. 뉴햄프셔의 소녀, 아이다호 트윈 폴스 근처에서 살해된 여성과 그녀의 아들, 마리화나를 두고 싸우다 살해된 51세 노숙자, 캘리포니아의 매춘부, 오리건의 히치하이커 여성이 그의 희생자였습니다. (1989년) 크리스마스 이브, 토미 린 셀스는 마약에 취한 상태로 와이오밍 주에 있었습니다. 1990년 1월 12일, 그는 새 타이어가 필요한 젊은 부부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다른 지프를 훔쳐 타이어를 떼어내어 그들에게 팔았습니다. 그는 이익금으로 곧바로 마약을 구입하고 철도 근처에 숨어 있다가 화물 열차에 무임승차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한 경찰관이 그의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고 공공장소 음주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그는 훔친 지프에서 나온 물건을 소지하고 있어 절도 혐의로 1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감옥에서의 생활은 그에게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마약을 갑자기 끊으면서 공황 발작과 환각에 시달렸습니다. 교도소 정신과 의사는 그에게 정신 감정을 받게 했고, 토미는 성격장애, 중독, 우울증, 정신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물 치료 덕분에 그는 형기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출소한 그는 다시 범죄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1991년 9월, 웨스트 버지니아주 찰스턴에서 마거린 맥클레인과 그녀의 딸 파멜라를 살해했습니다. 8개월 후에 19세 소녀를 공격했습니다. 당시 토미는 찰스턴의 거리에서 음식을 위해 일하겠습니다라는 표지판을 들고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19세 소녀는 토미를 불쌍히 여겨 집으로 데려가 음식과 옷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토미는 그녀를 강간하려고 칼로 협박했습니다. 그녀는 격렬히 저항했고 도자기로 그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분노한 토미는 그녀를 18번 찌르고 피아노 의자로 때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살아남아 경찰이 토미를 체포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토미는 유죄를 인정했고 강간 혐의는 철회되었습니다. 1993년 6월, 상해 혐의로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복역 중 그는 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1997년 5월 출소한 그는 테네시주로 이사하여 노라 프라이스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했고 기회가 생길 때마다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1997년 10월 13세 소녀 스테파니 머애니를 목 졸라 살해했습니다. 소녀의 시신은 미주리주 스프링필드 서쪽 연못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전 10세 소년 조엘 커크패트릭이 살해되었습니다. 사망한 조엘 커크패트릭의 어머니 줄리 하퍼는 집에 침입한 남자가 아들을 부엌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지만 오히려 억울하게 어머니가 6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02년 토미는 이 살인을 자백했고 줄리 하퍼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같은 시기에 토미는 미국의 심장이라는 여행 카니발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관람차를 운영하고 장비를 옮기는 트럭을 운전했습니다. 1998년 2월 말, 카니발은 텍사스주 델 리오에 며칠간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4명의 아이를 둔 24세 제시카 레브리에를 만났습니다. 토미는 중고차 판매점에서 일하며 1998년 10월 제시카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노라와 결혼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결혼은 법적으로 무효였습니다. 제시카는 그에게 낡은 픽업 트럭을 결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러나 토미가 그녀에게 준 것은 악몽 같은 삶이었습니다. 토미와 제시카의 결혼은 여러 이유로 실패로 끝났습니다. 제시카는 기독교 신자로서 신앙을 중요시했지만 토미는 종교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솔직하고 직설적이었지만 토미는 사기꾼이었습니다. 토미는 모범적인 남편인 척했지만 밤마다 술과 마약에 빠져 방황했습니다. 1999년 토미는 자주 사라졌습니다. 그는 제시카에게 도시 밖에서 일하거나 친척을 만나러 간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델리오를 그의 범죄 기지로 삼고 잔혹한 살인 행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4월 4일, 그는 테네시주의 한 여성의 트레일러에 침입하여 그녀를 강간하고 칼로 살해했습니다. 8살 딸도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2주 후, 또 다른 카니발 단체와 함께 샌안토니오로 이동하여 축제에 참여했습니다. 4월 18일, 9살 소녀 메리 비트리스 페레즈가 부모와 함께 있던 자리에서 사라졌습니다. 10일 후 소녀의 시신이 강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소녀는 성폭행당하고 목 졸려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은 토미가 체포되어 자백하기 전까지 이해결로 남아 있었습니다. 토미는 소녀의 분홍색 매니큐어와 옷차림을 기억해냈습니다. 토미는 샌안토니오를 떠나 켄터키주 렉싱턴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노숙자 쉼터에 머물며 자비를 했습니다. 5월 13일, 공원에서 그네를 타고 있는 13세 소녀 헤일리 맥코운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강간하고 목 졸라 살해했습니다. 그는 헤일리의 자전거를 훔쳐 $20에 팔고 그 돈으로 술에 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델리오로 돌아갔습니다. 소녀의 시신이 발견될 때쯤 그는 이미 그곳을 떠났습니다. 7월에는 오클라호마로 가서 14세 소녀 보비린 워포드를 강간하고 총으로 살해했습니다. 토미의 두 번째 아내 제시카는 새로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토미는 그곳에서 테리와 크리스탈 해리스 가족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는 13세 소녀 케이티에게 눈독을 들였습니다. 토미는 테리에게 결혼 문제에 조언을 구한다는 핑계로 그들의 집을 여러 차례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짜 목적은 케이티와 그녀의 12세 여동생 로리, 그리고 그녀들의 어머니 크리스탈을 노리는 것이었습니다. 범행 기회는 12월 31일, 우연히 테리 해리스를 만나면서 찾아왔습니다. 테리가 캔자스로 여행을 가게 되어 집을 비운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테리는 전직 경찰관이자 나이트클럽 경호원으로 토미는 보통 여성과 아이들만을 공격합니다. 만약 테리가 집에 있었다면 토미는 그 집에 침입할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테리의 가족이 없는 틈을 이용해 침입했지만 크리스탈이 살아남아 토미가 잡히게 된 것입니다. 토미는 2000년 9월에 법정에 섰습니다. 그는 사형을 피하기 위해 유죄를 인정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의 가장 중요한 증인은 크리스탈 설스였습니다. 크리스탈은 증언대에 서서 배심원들이 그녀의 목에 있는 뚜렷한 흉터를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소녀는 토미를 똑바로 바라보며 자신을 공격한 사람이라고 지목했습니다. 토미의 변호사는 이 살인이 악랄하고 잔인한 범죄임을 인정하면서도 사형을 받을 만한 죄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배심원들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만장일치로 토미린 셀스의 사형을 결정하는데 단 1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텍사스 리빙스턴에 있는 사형수 감옥의 사형수 450명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이 교정시설은 1982년 이후 561건의 사형 집행으로 미국에서 가장 많은 사형이 집행된 곳입니다. 텍사스에서 사형수들이 사형을 기다리는 평균 기간은 10년이며 이는 납세자들에게 하루 약 $50의 비용이 듭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토미는 자신이 범행을 인정한 살인 사건 해결에 협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다시 입을 열면 사형 집행 날짜가 연기될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2003년 토미는 9세 메리베아 페레즈를 살해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 사건은 별도로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2006년 디스커버리의 다큐멘터리 시리즈 Most Evil의 에피소드에 출연하여 70명 이상을 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14세에서 15세에 첫 살인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2014년 법원은 마침내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형 집행 날짜를 정했습니다. 2014년 4월 3일 약물 주사로 사형 집행이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형이 집행되는 날, 피해자 가족들은 괴물을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 사형실에 참석을 했습니다. 토미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고 마지막 말을 거부했습니다. 토미는 약물 주사로 사형이 집행되어 오후 6시 27분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피해자 가족 테리 해리스가 그 순간 외쳤습니다. 오늘은 정말 멋진 날이군요. 모두가 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